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를 펼치면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주의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은 초반부터 이재명 지사의 탈당 요구와 관련해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반부터 지금 이재명 후보 탈당 요구를 놓고 후보 간 신경이 치열한데 김진표 후보는 이재명 지사 탈당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송 후보와 이해찬 후보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신경전이 치열하다는 게 대해서는 부동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강력한 리더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이해찬 후보는요. 그다음에 김진표 후보는 경제 대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는 호남 및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교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 간의 정책과 그다음에 지역에서 대의원들, 당원들 접촉하면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당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의 문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2기에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북 평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될 숙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경기도지사의 문제는 모두 발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각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언론이 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론 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정쟁화시키거나 후보들의 경쟁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입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 전당대회가 이제 이번 주 금, 토, 일 시작으로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제주도 그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을 순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저희 전당대회가 왜 치러지는지 그다음에 이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 탈당 관련 이야기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변수라기보다는 다른 정책적인 것이 더 주된 쟁점이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종합적으로 거죠? 놓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지지자나 당원들은요. 특정한 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 당대표, 그다음에 2020년에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당이 어떻게 안정화, 공고화, 체계화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평화,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는 당대표를 놓고 보는 거지 경기도지사 문제를 놓고 그것을 쟁점화시키거나 그 문제를 집중해서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민주당 전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원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의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은 세 후보가 당대표 후보 세 분이 다 친문입니다. 그리고 이 당락을 결정할 당원들의 대다수가 특히 이제 권리당원의 다수가 강한 친문,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이제 전당대회 초반이라서 그런지 뚜렷한 이슈가 쟁점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친문 지지자들, 친문 그리고 권리당원들 이런 표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있어 가지고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앞으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큰 이슈나 쟁점이 등장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지사 경선에서 경쟁했던 전해철 의원이 이제 자기를 돕고 있고 또 친문 지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후보 시절부터 지방선거 때부터 굉장히 반감을 표하면서 공개적으로 낙선 운동까지 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김진표 후보가 이런 이슈를 던진 것은 그런 친문 그룹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유효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 이제 온라인 당원 이 이제 많이 당에 입당을 합니다. 이 온라인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경기로 해서 예. 도당에 가서 입당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입당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제도를 보강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지금 74만 명의 권리당원인데 그동안 한 25만 명의 권리당원이 있는데 대략 한 일반 당원은 150만 명이고요. 권리당원은 그중에 74만 명인데 이 중에 온라인으로 입당한 당원들이 그 2015년도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 사실은 지금의 이제 나가서 다른 당에 이제 둥지를 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당 대표를 흔들 때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당원들로 입당을 하신 분들이 1차 온라인 1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다음에 2016년도 탄핵 시기에 당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입당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대선 시기와 그다음에 지방선거 올해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당으로 입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더 이상 친문이냐 비문이냐 반문이냐 이 구도로 전당대회를 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대다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김현 대변인께서 보실 때 이번 그 전대에서 당권 경쟁에 어떤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 예. 기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송영길 후보는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당 대표로 도전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인천시장도 하셨고 예. 사선의 관록을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이제 그 도지사에 도전했던 경력도 있으시고요. 최고위원도 하신 바 있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기반으로 두고 물론 지방선거 때 본인이 당대표 도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예. 그런 또 기반이 있는 거고 이해찬 후보는 이해찬 후보대로 칠선의 그 갈록이 있던 분이시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향후 연속 집권 20년을 준비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을 시켜서 있을 앞으로 있을 3주에 걸친 시도당 개편대회 때 대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어떻게 호소드리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권리당원의 비중이 아무래도 가장 크기 때문에 예. 권리당원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갈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한국당 강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봉하마을을 찾았고 권양숙 여사도 함께 만났는데 예. 이를 두고 이제 한국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 봉화행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 안 한다는 건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통합의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가치를 놓고 보더라도 예. 대통령을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편가르고 어떤 사람들은 정통성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은 존중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통합하고 맞지도 않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김병준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또 짧게지만은 교육부 총리도 지냈고 하는 그런 인연도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찾아가야 맞고 그리고 권영석 여사께서 역대 우리 새누리당 계통의 당 대표들을 안 만나고 이번에 처음 만났다는 보도가 있던데 권영석 여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이 시기에 야당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 나쁘지 않겠죠. 지금 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사건 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하다가 중지된 사건을 다시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 이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 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취임한 이 당이 그 김병준 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 전 영부인한테 고소를 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도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텐데 그런 때에 봉하마을과 또 노무현 예.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전 그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만나줬고
또 야당이 좀 잘하길 바란다고 격려도 하고 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 대변인 보실 때도 뭐 의미 있는 행보를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예.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됐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모셨던 분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것은 뭐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봉화마을에 방문한 걸 보면 2012년도 8월 21일 날 박근혜 후보도 봉화마을에 방문했고 권양숙 여사를 만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예. 뭐 서로 굉장히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났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홍준표 도지사께서 당선되고 나서 2014년 9월 2일 날 봉화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양숙 여사를 만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도 2015년도에 만났는데 권양숙 여사랑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루 전에 예. 연담 일정을 잡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뭐 외부 일정 때문에 안 됐던 거고요. 그리고 유승민, 그러니까 물론 그 다음에 바른당으로 나오시긴 했지만 2017년 2월 달에 봉화마을에 방문했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 이재호 당시 이제 그 대표도 정당 대표도 그러니까 봉화에 갔는데 만나진 못했지만 여튼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권양숙 여사와의 만나서 대화를 나눈 분들이 뭐 당시 여당 또는 지금 야당 대표가 만난 적 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아니라고 보고요.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 그 참배라는 것은 예.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TV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대목, 특히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국가주의를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현재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박명록의 취지에 살린다면 딴지 걸기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그 봉화마을을 방문한 그 김병준 위원장의 그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녀온 것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를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 정치를 하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좀 이율배반이다라고 봅니다. 예. 국가주의 지금 얘기하셨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봉화에서도 국가주의대 자율주의대 이런 논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조 의원님요? 그 김병준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존재감이 완전히 상실된 예. 거의 뭐 폐허 상태에 있는 야당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정부 여당을 비판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미션을 가지고 그런 예. 그렇죠. 소명을 가지고 온 상황에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정부 여당과 차별화된 또 정부 여당의 정책이나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 걱정하는 또는 불안해하는 또는 비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걸 또 비판하고 또 그에 대한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이제 인식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이제 직무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 화두를 처음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건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일각에 김병준 위원장이 이 말을 화두로 던지기 전에 국가주의 논란이 또 실제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 국가주의라는 이 그 개념이 얼른 다가올 것인가 어떻게 보면 좀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끼리 서로 통하는 소통되는 그런 이 거대 담론에 좀 가까운 것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 김병준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를 들면은 정부가 너무 시장에 많이 개입한다라든가 또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가 또 탈원전 문제라든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이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밀어붙인다. 이런 문제를 비판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걸 국가주의라는 용어에 담아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것이 오히려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이해가 쉽고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는가. 그걸 국가주의라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개념화된 용어로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과연 그 호소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국가주의라는 게 국가가 사실 시시콜콜 모든 부분에 개입한다라는 그 개념이지만은 또 다른 예. 측면에서는 우리 국가 운영이 갈수록 더 국민들의 밀착돼 있다. 예, 뭐 이런. 민생 또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그 터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예. 마음이거든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아주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국가가 정부가 또 관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김병준 위원장이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국가주의냐 아니냐 하는 거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하는 논란도 그동안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그중 어느 쪽이 더 선하냐라기보다도 잘하느냐 못하느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이 국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라고 해서 다 나쁘다기보다도 국가주의라도 국민들의 보기에 문제 해결 잘하고 국민들의 가려운 거 끌어주고 그 나라 발전시키는 유능한 정부면은 괜찮다. 그런데 꽉 줄여가지고 국가 개입도 안 하고 작은 정부로 가더라도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고 국민들의 생활에 방치하는 그런 정부면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도 김병준 위원장이 좀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예. 사실 국민의 이해를 돕기에 앞서서 비대위원장으로 역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내 통합이 최우선 과제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봉하마을 행도 그렇고 당내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수면 아래 잔잔히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다시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당내 갈등 수습의 일환으로 지금 친문계 유민봉 의원을 당가치 태스크포스에 영임한 것으로 친박계 친박계죠. 역임한 것으로 예. 보이는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국가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말씀을 정리를 잘 하셔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는 무정부주의를 반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예.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식의 그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한번 지적하고요. 그런데 이 유민봉 의원은 그야말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으로 다음번 출마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에게 지금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글쎄요, 물론 이분이 김병준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국무총리 내정자로 임명을 받았기 예. 때문에 친박계이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그런 당내 시선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사한 건 이제 김성태 또 원내대표니까 그쪽에서의 또 견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할 수 있는 분을 내세우지 않았냐. 학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한 것 예. 같은데 탁상 공론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셨던 주 52시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탈원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또는 청와대와 그다음에 국회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논의해서 결과치를 내놓은 건데 그것이 마치 국가가 한 것이냐 이렇게 호도하는 점이 어쨌든 탁상 공론이다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유민봉 TF를 맡은 분께서도 이렇게 예.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것을 가감히 청산해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거듭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안을 마련해내서 정말 모처럼 여야가 제대로 머리를 맞대고 현안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건설적인 야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도 친박계였던 인물을 선임한 데 있어서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아직은 이런 국민들의 신뢰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쳤지만은 어쨌든 국회의원이 110 몇 명이나 되는 이런 거대 정당을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렇게 세운 데 대한 정리가 아직은 선명하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슈도 제기하고 이런저런 이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혼잡스러운 좀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분이 자기 세력이 없이 필마단계로 이 당에 들어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지금 비박이고 본인이 임명한 사무총장도 비박의 김용태 의원을 이제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고 예. 그리고 비박 쪽 분위기는 비교적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비대위는 혁신 비대위다. 그리고 정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쪽에 그런 이제 긍정적 메시지도 있는 것 같은데 친박 쪽에서 좀 비판적이고 경계하고
그러면서 혁신 비대위가 아니고 그냥 관리형 비대위다. 전당대회 준비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좀 떨떠름한 분위기가 있고. 근데 이건 본인이 이제 이걸 통합시켜야 되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든 한 개파가 작심하고 본인을 흔들면은 이 당 혁신도 어렵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거기다 유민봉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도 있는 데다가 그전부터 알아온 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차기 출마선을 이제 불출마선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사심 없이 당기획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명분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하면서 어쨌든 뚜렷한 자기 비전이나 대안이나 혁신의 이 그 컨텐츠를 박 대통령에게 제시해가지고 국정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갔다는 그게 족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 지금 2년 하고 있는데 자기 목소리가 없습니다. 당이 이 바닥에 내려올 때까지 물론 이제 친박이라는 또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서 모셨다는 한계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2년을 지내왔는데 당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기사회생해야 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명한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좀 갸우뚱거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준다면은 본인의 존재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비판만 논란만 제기하고 당에 별로 기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가치 TF 위원장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정의당 상황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 노회찬 의원 연결식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장례식 시기에는 15%까지 올랐다가 이번 주에 12%까지 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역대 지금 최고치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구제 개편 이런 부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고인의 죽음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애도를 표했고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정치와 그다음에 어쨌든 특검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는 아마 선거구제 개편, 그다음 특히 심상정 의원께서 정치개혁특위, 그렇죠.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서 그런 이제 이러저러한 그 소위 좀 의석수는 약하지만 정당의 지지가 높은 정당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했고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다음에 여야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더 이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정의당에 대한 기대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좀 진보 개혁 민주 진영이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역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보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한편으로 보내고 또 좀 더 진보적인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또 정의당의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정의당에 대한 국내 그런 기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